스스로를 세계적 지식인이라고 믿으며 자부심에 차있던 한 중국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졸업을 앞두고 거창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중국의 위대함을 증명하겠다. 세계 곳곳을 누비며 각 나라의 문화와 수준을 비교해 보려는 계획이었죠. 자신만만하게 떠났던 그녀의 발걸음은 예상치 못한 충격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파리에서는 그녀가 믿었던 유럽의 낭만이 무너졌고, 이탈리아에서는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당혹스러운 순간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한국에 도착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느낀 당혹감, 혼란, 그리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건넨 말 한마디, 거리 곳곳에서 보인 모습들, 그리고 중국에서 온 한 부부와의 대화가 그녀를 깊은 고민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 여성의 여행은 자존심과 편견을 깨뜨리는 과정이었고,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든 여정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그녀를 이렇게 흔들리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연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릴린이라고 합니다. 베이징의 명문대학 졸업을 앞둔 스스로를 젊은 지식인이라고 자부하는 여대생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중국이 세계 중심에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강대국,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문명국, 그리고 문화적으로 우월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도 저는 이 믿음을 강화시켰고, 제 학문적 목표 역시 이 위대한 중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어요. 졸업을 앞둔 저는 한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바로 세계를 돌아다니며 각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그 나라들의 실상을 평가하는 거였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유럽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파리였어요. 친구들은 파리에 간다는 제 말을 듣고 부러워하며 유럽은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보여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파리도 결국 중국 관광객들 덕에 유지되는 도시일 뿐이야. 우리나라가 없으면 유럽은 몰락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오히려 그곳에서 제가 더 우월함을 느낄 거라고 확신했죠. 베이징 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을 때부터 제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기내에서 만난 다른 중국 관광객들은 저를 부러워하며 역시 명문대생은 다르다는 말을 하곤 했죠. 저는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책임감까지 느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첫날, 창문 밖으로 보이는 오래된 건축물들과 거리의 분위기는 확실히 독특했어요. 하지만 저는 중국과는 다르구나 라고 느꼈을 뿐 감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베이징의 자금성이나 천안문 광장과 비교하면 크기나 웅장함이 훨씬 부족하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호텔에 짐을 풀고 나니 본격적으로 탐방을 시작할 시간이 왔습니다. 첫날은 에펠탑을 방문하기로 계획했어요. 저는 에펠탑이 세계적인 랜드마크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에펠탑 앞에 서 보니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 중국에 있는 상하이 타워나 CCTV 본사 건물이 훨씬 웅장한데 저는 에펠탑의 높이나 디자인이 중국의 현대 건축물들에 비하면 초라하다고 여겼어요. 그날 저녁 저는 파리의 한 유명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미식의 도시라는 파리의 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음식이 나오자마자 저는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양은 적고 맛은 제 입맛에 맞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파리의 유명한 샹젤리제 거리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명품 거리로 고급 브랜드 매장이 즐비하다고 들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매장은 파리에서도 가장 유명한 명품 브랜드 중 하나였습니다.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곳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향수 냄새, 그리고 진열된 가방과 액세서리들이 정말 눈부셨거든요. 저는 직원들이 저를 반겨주며 VIP 대우를 해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저는 예상 밖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매장 직원들이 제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제가 제품을 둘러보며 눈을 맞추려고 해도 그들은 저를 힐끔 보다가 고개를 돌리거나 일부러 먼 곳을 바라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올 때는 달랐습니다. 특히 서양인 고객들에게는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친절히 제품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점점 불쾌해졌습니다.
몇 분을 기다리다 못해 저는 참다 못해 한 직원을 불렀습니다. 직원에게 다가가 직접 물었어요.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 제가 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나요? 그녀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죠. 그런 건 아닙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그 말투나 표정은 전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형식적으로 답변을 내놓는 듯한 태도였어요. 순간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나서 그냥 물러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 가방 하나 주세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인들이 이 매출의 70%를 차지한다는 걸 모르나? 유럽 명품 산업이 중국 자본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실인데 나를 이렇게 무시한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비싼 가방을 당당히 결제했습니다. 마치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야라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였죠.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저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지하철을 타고 루브르 박물관으로 가고 있었어요. 파리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만큼 그곳에서의 경험을 기대하며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박물관에 도착하자 사람들로 가득 찬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북적거리고 있었고 다양한 언어가 뒤섞여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그 풍경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제 시선을 끄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인 관광객들이었어요.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소리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유난히 튀었습니다. 줄을 서던 중국인 관광객 중 몇몇은 자신의 자리를 찾겠다며 다른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고 또 어떤 이들은 사진을 찍느라 주변 사람들의 통로를 막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상대방을 더 잘 알아듣게 하려는 배려라고 생각되곤 했어요. 새치기 역시 흔한 일이었고 대체로 서로 크게 개의치 않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중국인 관광객들을 힐끔거리는 모습, 심지어 눈살을 찌푸리는 표정을 보면서 저는 살짝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옆에서 조용히 줄을 서 있던 다른 나라 관광객들과 비교하게 된 것도 사실이었어요. 서양인이나 한국인 관광객들은 질서를 유지하며 행동했고 심지어 몇몇은 현지인들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유럽 문화에 완벽히 녹아드는 것처럼 보였죠. 그 장면들을 보며 저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는 튀는 행동을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조용히 녹아드는 걸까? 파리에서 일정이 끝나고 저는 프랑스 소도시로 이동을 했습니다. 니스, 마르세유 같은 소도시는 파리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곳이라더군요. 니스의 한 해변은 정말 평화로운 분위기였어요.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처럼 가벼운 산책을 하며 중국인 관광객 무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죠. 그런데 곧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한국인 관광객들이었어요. 그들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며 담소를 나누거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단정하고 뭔가 세련된 느낌을 풍기더군요. 반면 같은 장소에 있던 중국인 관광객들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일행끼리 장난치는 모습이었죠. 그중 한 사람이 갑자기 바다 쪽으로 뛰어가며 소리를 질렀을 때 근처에 있던 유럽인들이 고개를 돌려 곁눈질로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이 몹시 신경 쓰였어요. 왜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쳐다보는 거지? 우리 중국 관광객들이 이 도시의 주요 고객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들의 반응은 그저 차갑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니스의 유명한 미술관을 방문했습니다. 입구에서 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는데 또 다른 장면이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던 사람들 사이로 한 무리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가로질러 새치기를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한국인 관광객이 영어로 여기 줄이 있어요라며 지적했습니다. 한국인의 태도는 예의가 있었지만 그 말을 듣자 오히려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쟤네가 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지적을 해? 그 정도로 심각한 일도 아닌데. 굳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제 안에서 어딘가 찝찝한 기분도 스쳐갔습니다.
그럼에도 새치기를 시도한 중국 관광객은 한국인의 말을 무시한 채 줄 앞으로 나가려 했고 상황은 몇 초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미술관 안에서도 묘한 차이는 계속 느껴졌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조용히 안내 책자를 읽거나 대화를 나누며 차분하게 전시를 즐기고 있었어요. 반면 몇몇 중국인 관광객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작품 근처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몰려들었고 심지어 한 사람이 작품에 손을 댈 뻔한 순간 직원이 급히 다가와 제지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그냥 흔한 행동인데 여기서는 이렇게까지 주의를 받아야 하나? 대체 왜 유럽에서는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어서 레스토랑에 갔을 때 또 한 번 불편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현지인 부부가 대화 중 한국에 대해 칭찬을 하며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한국인들은 정말 친절하고 배려 깊어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그들이 대화를 마저 이어가기 전에 저는 이미 불쾌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왜 굳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언급해야 하지? 중국이 유럽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가 소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말이야.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추스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니스에서의 여행을 마친 후 저는 다음 목적지로 로마를 선택했어요. 유럽의 중심이자 역사와 예술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진 곳이니 이번에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펼쳐진 풍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곳곳에 보이는 고대 건축물과 유적들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어요. 중국의 자금성도 대단하지만 여기도 꽤 볼만하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관광지를 둘러보며 다시 우월감을 되찾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런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당혹스러운 순간은 호텔 근처 식당에서 시작되었어요. 저녁 식사를 위해 걸어다니며 적당한 레스토랑을 찾던 중 한 레스토랑 입구에 붙어있는 종이를 보게 됐습니다. 종이에는 중국인 출입금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나 다시 읽었지만 문구는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현지인처럼 보이는 한 사람에게 물었어요. 이 문구가 무슨 뜻이에요? 왜 이런 말을 붙여놓은 거죠? 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여기서 많이 시끄럽게 하거나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가버리는 일이 많아서요. 이 식당 주인이 조금 과하게 대응한 것 같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모든 중국인이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를 한데 묶어서 판단하는 거지?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그에게 반박하지는 못했어요. 대신 발길을 돌려 다른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같은 문구가 적힌 종이를 또다시 마주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잘났다고 이런 대우를 하는 거지?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어요. 다음 날 저는 로마 근교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했어요.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에서 현지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을 구경하며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했어요. 한 상인이 영어로 다른 손님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만지지 말라고 써놓은 물건을 막 만져요. 몰래 가방에 넣어서 가져가려는 적도 있죠. 우리 가게도 중국인 출입금지 붙여놓을까 봐요. 그 말을 들은 옆에 외국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저는 관광 명소 앞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로마에서의 며칠 동안 저는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졌어요. 모욕적인 경험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어요. 유럽 사람들은 동양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렇겠지. 일본이나 한국 같은 아시아 나라들로 가면 다른 이야기를 들을 거야. 제 자존심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접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두 나라가 중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한계를 확인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먼저 선택한 나라는 일본이었어요. 일본은 정돈된 거리와 세련된 문화로 호평을 받는 나라라고 들어서 실제로 어떤지 확인해보고 싶었죠.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깔끔하게 정돈된 공항과 친절한 직원들이 조금 신기했어요. 호텔에 체크인을 마친 후 유명 관광지 중 하나인 아사쿠사로 향했어요.
거리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북적였고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념품 가게와 음식점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도쿄는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했고 저는 역시 유럽은 뭘 몰랐던 거였어. 아시아로 오니 다른 애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쿄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사슴으로 유명한 나라의 관광지 중 하나, 나라로 향했습니다. 사슴들에게 먹이를 주며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 사이로 들어간 저는 그곳에서도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경고문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경고문이 중국어로만 적혀 있었던 거예요. 사슴을 만지지 마세요.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사슴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와 같은 문구들이 일본어도 영어도 한국어도 아닌 오직 중국어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한 일본인 가이드는 제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슴을 괴롭히거나 규칙을 무시하는 일이 많아서 특별히 이런 경고문을 만들게 됐습니다.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그런 문제가 거의 없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숙소에서 일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어요. 한 뉴스에서 일본과 한국의 교류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는데 일본인들이 한국 문화를 칭찬하며 한류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음악은 정말 최고예요. 일본도 배울 점이 많아요. 그들의 발언을 듣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중국이 없으면 한국이 어떻게 여기에 올 수 있었겠어? 중국 문화가 뿌리인데 한국이 뭘 배울 게 있다는 거야? 라고 스스로 되뇌며 억울한 마음을 달래보려 했어요. 일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첫눈에 놀랐습니다. 인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정돈된 모습이었어요. 공항 내부의 효율적인 시스템과 깔끔한 환경은 마치 영화 속 세트장 같았습니다. 유럽에서 방문했던 나라들, 심지어 일본의 공항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세련되어 보였죠. 첫날, 저는 홍대의 한 음식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외국인 관광객들로 가득했어요. 테이블마다 각국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분위기는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제가 음식을 주문하려 직원에게 말을 걸었을 때 직원은 먼저 영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응대의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메뉴를 주문할 수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주변을 둘러보던 중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유럽 관광객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기 정말 놀랍지 않아요? 지하철은 깨끗하고 버스 정류장마다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할지도 표시돼요. 심지어 공중화장실도 너무 깨끗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질서정연하죠. 이런 나라가 세계적으로 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중국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들의 대답은 저를 완전히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좀 혼란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공공질서를 잘 지키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대화 중에 중국인들은 늘 자신의 나라가 최고라고 주장하려 하죠. 솔직히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칭찬을 쏟아내던 그들이 중국에 대해 이렇게 냉정하고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중국이 최고라는 걸 강조한다는 게 왜 피곤한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쩐지 반박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너무 단호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검색하며 한국과 중국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찾은 자료들은 오히려 한국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뿐이었어요. 한국 여행 중 저는 서울의 작은 카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중국의 위상을 확인할 것이라 생각했던 이 여행이 제 자존심과 신념을 얼마나 무너뜨릴지 상상도 못했죠. 머릿속이 복잡해질 무렵
옆 테이블에서 익숙한 중국어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중국인 부부가 앉아 있더군요. 그들의 대화는 듣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정말 살맛이 난다니까. 남편으로 보이는 남성이 이렇게 말하자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노력한 만큼 대접받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잠시 고민하다가 말을 걸기로 했어요. 혹시 중국에서 오신 건가요? 두 사람은 제 질문에 살짝 놀란 듯 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두 분 대화를 듣다 보니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요. 왜 한국에 오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들은 흔쾌히 제게 자리를 권하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두 사람 모두 중국에서 학력을 자랑하던 엘리트였더군요. 남성은 석유화학 엔지니어로 일했고 아내는 중국 내 명문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으로 온 이유는 충격적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일을 잘해도 절대 인정받을 수 없었어요. 상사에게 아부 잘하는 직원이 승진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뒤로 밀려나는 게 당연한 것이니까요. 남성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선 내가 한 연구 결과를 그대로 평가받고 논문에 올라가요. 중국에서는 교수들이 내 연구 결과를 자기 이름으로 출판하고 아무 대가도 받지 못했거든요. 그들의 말은 저를 점점 더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중국의 과학기술과 학문적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선 차별 같은 건 없으셨나요? 저는 조금이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반박하고 싶었어요. 있긴 하죠. 하지만 중국에서 겪는 모멸감과는 비교도 안 돼요. 남성이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선 외국인이어도 실력을 증명하면 대우를 받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내 실력이 아니라 내가 누구 아들이냐, 누굴 아느냐가 전부예요. 솔직히 그렇게 살다 보니 정말 숨이 막혔어요.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그리고 한국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요. 중국에서는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고함치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잖아요. 여긴 최소한 그런 건 없어요.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힘겹게 반박하자 아내가 비웃듯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역할이요? 그건 정부가 만들어낸 허울뿐이에요. 중국이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건 오로지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외국에선요, 중국이 혼란과 복제의 나라로만 보입니다. 제대로 된 창의성이나 기술력은 찾아볼 수 없고 모든 건 흉내내기나 하는 수준이죠. 그게 현실이에요. 남성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중국이 강대국이라고 외쳐봐야 정작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밖에선 중국을 믿을 수 없는 나라로 봐요. 가짜 제품, 환경오염, 그리고 무례한 시민들로 유명하죠. 심지어 여기 한국에서도 중국인이라고 하면 뒤에서 눈살을 찌푸리더군요. 어떻게 중국인이 본인의 나라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부끄럽지도 않나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들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 떨렸고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사람들이 중국인 맞나? 스스로 자기 나라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자 아내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부끄럽다고요? 아니요. 부끄러운 건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맹목적으로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들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진실을 외면하고 허울뿐인 자부심을 자랑하는 게 더 부끄러운 일이죠. 그 말에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고 인구도 많고 자원도 풍부한 나라예요. 외국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남성이 차분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중국 안에서만 보고 들은 이야기일 뿐이에요. 외국에서는 중국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당신도 여행하면서 느꼈겠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거나 좋아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내는 나라로 본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자기 나라를 이렇게까지 나쁘게 말할 필요가 있나요?
외국인들 앞에서 우리를 무시하도록 부추기는 것 같아요. 남성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를 무시하도록 부추긴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은 이미 우리를 무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최고라고 착각하며 왜 우리를 존경하지 않느냐고 따지고 있죠. 그게 오히려 더 웃기지 않나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그들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제 자존심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진실을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고 착각 속에서 사는 게 더 부끄러운 거죠. 당신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예요. 그들의 말이 칼처럼 제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여행은 제 자부심과 신념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는 충격적인 사건들의 연속이었죠.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 익숙한 도시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도로에서 경적을 울리는 차량들, 무질서하게 길을 건너는 사람들, 그리고 어딜 가든 들리는 고성방가. 이런 장면들은 항상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이상하리만치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행 전부터 약속했던 자리였죠. 친구들은 저를 반갑게 맞으며 이번 세계 여행이 어땠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릴린, 드디어 왔구나. 어땠어? 우리 중국이 자랑스러운 나라라는 걸 유럽 사람들한테 제대로 보여줬겠지? 그들의 기대 섞인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줘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결국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좋게 보지 않더라고. 친구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중국을 질투해서 그런 거겠지.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지. 저는 숨을 고르며 한국과 일본에서의 경험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에 갔을 때 그 나라 사람들 예의 바르고 질서를 잘 지키더라고. 솔직히 우리가 기본적인 매너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생각을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친구들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한국이나 일본을 중국보다 낫다고 말하는 거야? 우리가 그 나라들한테 배울 게 있다니. 그게 무슨 헛소리야? 저는 급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야. 그냥 우리가 조금 더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제 말은 친구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릴린,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잊었어? 우리만큼 크고 강한 나라가 어디 있는데 그런 말을 해? 그래, 한국이나 일본은 그냥 작은 나라야. 걔네가 잘나 보이는 건 우리가 도와줬기 때문이야. 한국 경제도 중국이 없으면 유지도 못할걸. 친구들의 비난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그들의 비난을 듣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들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들이 저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미안,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라고 말하며 대화를 끝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참 동안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베이징의 거리는 여전히 혼잡했고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역사와 경제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내실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과연 다른 나라들로부터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며칠 뒤 저는 더 이상 혼자 생각만 할 수 없어서 가족들에게도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릴린, 너의 그런 생각은 좋은데 중국은 우리 방식대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야. 부모님의 말은 어딘가 무거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다른 나라에서의 시선과 평가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속에서 중국이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평가받는지 돌아볼 필요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나라는 각자의 강점과 약점이 있는 법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혼란을 주긴 했지만
세계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배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제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때까지는 저는 여전히 제가 믿는 중국의 미래를 지켜보며 우리가 가진 장점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 덕분에 태국에도 기회가 왔습니다. 한국이 최근 겪은 혼란스러운 계엄령 사태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그 사건이 저희 태국에게도 민주주의를 향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한국의 놀라운 대응은 태국에서 오랫동안 당연시되어 왔던 군부의 권력 독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태국은 19번의 쿠데타를 겪으며 군부의 통제가 일상처럼 자리 잡은 나라입니다. 이런 태국에서 한국 사례는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한국의 희생과 결단은 태국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감사하면서도 이 기회를 통해 태국도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태국 정치연구원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티폰 락사나윗입니다. 원래는 정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사실 제 관심사는 정치가 아니라 공학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기계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학 연구자가 되어서 태국 사회의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바뀌게 된 건 바로 제 가족 때문이었어요. 2014년 프라윕 짠오차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해를 저는 잊을 수 없어요. 군부는 TV 방송을 장악했고 거리에는 군용 트럭이 가득했어요. 그때 저는 겨우 18살이었는데 그런 모습이 처음에는 그저 낯설기만 했어요. 정치가 어지럽다더니 이젠 군인들이 해결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쿠데타가 제 가족에게 어떤 비극을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제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작은 수출입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꾸려왔지만 쿠데타 이후로 정부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외국 기업들과의 계약은 줄줄이 끊겼고 군부가 장악한 경제정책은 제 아버지 같은 소상공인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결국 몇 개월 만에 사업은 망했고 가족은 빚더미에 앉게 됐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사업을 살리기 위해 지역 정치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정치인이 군부와 가까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 일로 우리 가족은 군부의 감시 대상이 되었고 아버지는 몇 번이나 군부 관리들에게 불려가 조사를 받았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저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하루는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가 조용히 울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처음으로 정치가 이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군부가 가진 막대한 권력에 분노했어요. 단지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명목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파괴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공학을 공부하던 저는 조금씩 다른 길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런 세상을 바꾸려면 내가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부조리한 시스템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할 때 저는 제 인생의 첫 번째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공을 바꾼 거죠. 기계공학 대신 정치학을 선택한 순간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아티폰, 내가 정치 같은 걸 이해나 할 수 있겠어? 라는 조롱도 들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겪은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일이 제게는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정치학을 공부하며 태국의 역사를 다시 봤습니다. 반복되는 쿠데타, 군부와 왕실의 공고한 관계, 그리고 국민들의 무기력함. 하지만 그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희망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이 군부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희망이요. 사실 이 꿈이 허황된 이상처럼 느껴진다는 걸 저도 잘 알아요. 태국은 지난 100년 동안 19번의 쿠데타가 있었고 그중 12번이 성공했습니다. 쿠데타는 태국 사람들에게 너무 익숙한 일이 되었고 심지어 태국 정치의 일부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혼자 답답해한다고 세상이 변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쿠데타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태국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쿠데타 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인 이 연구는 사실 제가 태국 정치를 향한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도 냉혹했어요. 제가 동료 학자들에게 이 아이디어를 설명할 때마다 돌아오는 반응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아티폰, 태국에서 그런 법이 통과될 리가 없어. 군부를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더 큰 혼란만 생길 거야. 이 말이 저를 얼마나 화나게 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군부가 계속해서 나라를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둘 순 없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한국의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한국도 한때 군부 독재에 시달렸던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군부에 맞서 싸운 광주의 시민들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는 잘 몰랐어요. TV 화면 속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와 울부짖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도록 한국의 민주화 역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광주 민주화운동, 1987년의 민주항쟁, 그리고 군부 독재가 끝나는 과정까지. 한국은 우리 태국과 비슷한 문제를 겪었지만 결국 군부를 제어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이 해냈다면 태국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은 저에게 새로운 동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하지만 희망만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태국 사회는 군부의 영향력에 더 깊이 얽혀갔고 국민들도 쿠데타를 당연하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혼자 쿠데타 방지법을 연구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싶기도 했죠. 그러던 중 저는 태국 언론에서 나온 한국의 계엄령 해제 사건에 관한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12월 3일 한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소식이 태국 언론에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처음 봤을 때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안정적인 나라였는데 그런 곳에서 계엄령이라니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뒤에 이어졌습니다. 한국 국회가 계엄령을 6시간 만에 해제했다는 속보가 나온 겁니다. 6시간 만에?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태국에서는 계엄령이 선포되면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유지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계엄령은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곤 했고 그 기간 동안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계엄령이 6시간 만에 철회되었다니요. 저는 뉴스를 통해 그 배경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국민들이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외쳤습니다. 결국 군부는 압박에 굴복했습니다. 12월 4일 태국 집권당이 쿠데타 방지법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발의 소식을 들은 저는 이 법안의 타이밍이 너무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에서 계엄령 해제 사례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발의된 이 법안은 분명 한국의 사례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푸아타이당의 뿌라유 시리파닛 의원은 국회 토론에서 한국의 사례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군부가 선포한 계엄령을 국민과 국회가 협력하여 해제한 나라입니다. 이 사례는 태국에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군부의 권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이 법안이 법적 논의가 아니라 태국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시도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태국과 한국의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국민들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통해 군부의 억압에 맞서 싸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힘이 결국 계엄령 해제와 민주주의 제도화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태국은 왕실과 군부가 깊이 연결된 구조 속에서 국민 대다수가 쿠데타와 계엄령을 정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현실이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태국과 한국의 사례를 비교하며 노트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의 쿠데타 방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한국의 사례를 더 구체적으로 알리고 군부 통제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은 국민과 국회가 함께 행동했습니다. 태국에서도 이런 협력이 가능하다면
우리도 군부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어요. 태국에서 쿠데타 방지법이 발의된 후 3일 동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정신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사례를 분석하고 태국의 일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는 동안 시간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발표 준비에 몰두하며 느낀 건 이 주제가 학문적 논의로 끝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태국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이야기야. 그 믿음 하나로 저는 학회 발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발표 주제는 명확했죠. 한국 계엄령 해제 사례가 태국 쿠데타 방지법에 주는 교훈. 드디어 발표의 날이 왔습니다. 강연장은 학자들, 학생들, 언론인들로 가득 찼고 저는 그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숨기며 침착하게 첫 마디를 꺼냈죠. 여러분, 한국은 과거 태국과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쿠데타, 계엄령, 군부 독재.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군부를 통제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나라로 세계에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국의 사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한국에서는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빠른 결정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군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태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어서 한국의 광주 민주화운동과 그 이후 만들어진 군부 통제 시스템을 설명하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국민의 희생을 통해 군부에 맞섰고 그 결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태국도 이런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발표가 끝나고 토론 시간이 시작되자 곧바로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중년의 학자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아티폰 씨, 한국의 사례가 흥미롭긴 하지만 태국의 왕실과 군부의 관계를 무시한 분석은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국과 태국은 정치적 환경이 너무 다릅니다. 한국처럼 군부에 맞서 국민이 거리로 나서는 일이 태국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들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다시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물론 태국은 한국과 다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는 이유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변화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군부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국민과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토론이 끝나갈 무렵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주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국에서 이런 변화가 실제로 가능할 거라고 믿으십니까? 이상주의자 그 단어는 마치 날카로운 침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항상 이상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도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해냈습니다. 태국에서도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우리도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학회 발표가 끝난 지 며칠 만에 제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표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주를 이루었지만 곧 정치권에서 저를 겨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사례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이상주의자, 태국의 현실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주장. 이런 기사 제목들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를 놀라게 했던 건 쿠데타 방지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치열한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안 발의 후 푸아타이당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내외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군부 성향의 정치인들과 일부 보수 세력은 이 법안을 군부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은 군부의 역할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태국의 전통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 한국과 같은 사례를 들며 군부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태국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비판 속에서 저의 발표 내용이 법안을 둘러싼 논의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초대받아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태국 쿠데타 방지법과 한국 계엄령 해제 사례의 시사점이었어요. 패널로는 친군부 정치인, 보수학자, 그리고 저까지 3사람이 초대되었습니다.
토론은 예상대로 치열하게 흘러갔습니다. 친군부 정치인은 제 발표 내용을 직접 겨냥하며 이렇게 말했죠. 아티폰 씨, 한국 사례를 태국에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너무 단순합니다. 태국 군부는 정치 세력이 아니라 왕실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핵심 축입니다. 이런 구조를 무시하고 군부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침착하게 반박했습니다. 물론 태국 군부와 한국 군부의 역할은 다릅니다. 하지만 군부가 정치적 권력을 독점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가 안보 역시 위협받게 될 겁니다. 쿠데타가 반복되는 한 태국은 진정한 안정과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쿠데타 방지법은 군부를 약화시키는 법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군부가 본연의 역할인 국가 안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입니다. 토론이 끝난 뒤 방송국을 나서며 저는 심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친군부 세력과 보수 언론의 공격은 예상보다 더 강력했고 그들의 논리가 현실적인 제약을 강조할수록 제 주장이 이상론처럼 보일 위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날의 토론 이후 소셜미디어에서는 또 다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처럼 군부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말로 필요하다. 왕실을 존중하면서도 군부의 정치 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비록 정치권에서의 반발이 거셌지만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쿠데타와 계엄령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12월 12일 태국의 정치판이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푸아타이당이 발의한 쿠데타 방지법이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철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이 뉴스를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법안 발의가 태국의 군부 통제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거라고 믿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한 저항에 부딪혀 좌초된 것입니다. 철회를 발표하며 프라유 시리파닛 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법안은 태국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향후 보완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발의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결연해 보였지만 동시에 무겁고 피로해 보였습니다. 저 역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다시 발의할 수 있을까? 태국 정치의 현실 속에서 이런 법안이 다시 논의될 기회가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법안이 철회된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친군부 성향의 정치인들과 군부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법안이 군부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언론에서도 법안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반발 속에서 푸아타이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법안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철회를 촉구했고 결국 당 내부의 압력도 철회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뉴스를 읽으며 정치권의 이 같은 반응이 태국의 현실을 얼마나 극명하게 보여주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태국에서 군부를 통제한다는 건 제도적 문제가 아니라 전통과 권력의 문제야. 하지만 법안 철회 소식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정치권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실망과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와 함께 법안 발의 자체가 중요한 시도였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한 댓글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법안이 철회된 건 아쉽지만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입니다. 태국도 이제 군부 권력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죠. 반면 회의적인 반응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결국 태국에서는 이런 법안이 통과될 수 없을 겁니다. 군부는 너무 강력하고 왕실과의 관계는 깨뜨릴 수 없으니까요. 저는 이 모든 반응을 읽으며 변화는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법안 발의 자체가 태국 사회에 작은 충격파를 남겼다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방콕의 한 대학에서 열린 토론회에 초대받았습니다. 주제는 태국의 민주주의와 군부의 역할이었죠. 이 자리에서 저는 한국 사례와 쿠데타 방지법 철회의 의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법안은 철회되었지만 태국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쿠데타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군부의 권력을 제한하려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모든 변화는 국민의 의식에서 시작됩니다. 계엄령과 쿠데타가 왜 문제인지 알리고 군부를 제어하는 것이 어떻게 국가를 안정시키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젊은 세대가 그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셜미디어에서 태국 젊은 세대들이 쿠데타 방지법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쿠데타 방지법이 실패했지만 논의는 시작되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군부를 견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글을 읽으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커피를 들고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쿠데타 방지법이 철회된 지 3일. 아직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는 법안 철회를 필연적인 실패로 보도했고 친군부 정치인들은 이를 두고 태국 전통을 지킨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법안 철회에 실망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쿠데타 방지법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 법안이 정말로 필요했다면 왜 실패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태국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었죠. 철회 이후 제가 가장 주목했던 곳은 대학가였습니다. 최근 방콕 대학교에서 열린 학생 주최의 작은 토론회에 초대받았어요. 주제는 무거웠습니다. 태국의 쿠데타 방지법이 왜 필요한가? 이 자리에서 저는 발표자로 나서 한국 사례와 태국 상황을 다시 비교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계엄령 해제 사례는 제도적 변화와 국민의 참여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태국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군부의 쿠데타 반복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진지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태국 국민들이 군부를 통제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 답했습니다. 모든 변화는 작은 의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처럼요. 국민들이 군부의 역할을 의심하고 쿠데타의 반복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해하기 시작하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이어진 대화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나누며 태국의 군부와 민주주의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작은 움직임이 태국 사회 전체로 퍼질 가능성을 느끼며 저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온라인에서 군부 통제와 쿠데타 방지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해요. 어떤 자료를 참고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들에게 한국의 계엄령 해제 사례와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자료를 추천했습니다. 한국 사례는 태국과 다르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를 태국 상황에 맞게 해석해서 여러분만의 메시지를 만들어 보세요. 그들은 고맙다며 자료를 받아갔고 그날 밤 소셜미디어에서는 벌써 그들이 시작한 캠페인의 첫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게시물의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누며 우리도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커질수록 정치권에서는 더 강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친군부 성향의 언론들은 온라인 캠페인과 저 같은 인물들을 겨냥해 외국 사례에 의존하는 비현실적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보수 성향 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태국은 왕실과 군부가 국가의 근본을 이루는 나라다. 군부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곧 전통과 권위를 흔드는 것이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며 태국에서 군부 통제를 이야기하는 일이 얼마나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런 반격이 나온다는 건 변화의 씨앗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했어요. 12월 17일 밤, 저는 방콕 시내의 한 카페에서 학생들과 함께 마지막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질문과 논의로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설렘이 가득했어요. 이들의 눈빛, 목소리, 그리고 열정은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순간보다 강렬했습니다. 학생들 중 한 명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태국이 정말로 한국처럼 변할 수 있을까요? 군부가 통제되고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마치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네, 태국도 한국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우리에게는 한국처럼 군부를 견제할 제도, 국민의 의식, 그리고 끈질긴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단지 군부를 몰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주의 희생을 기억하며 국민과 정치권이 함께 군부를 제어할 제도를 만들었고 결국 그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태국은 한국과 다릅니다. 왕실과 군부의 연결, 쿠데타에 대한 국민들의 체념, 그리고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까지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렇다고 태국이 변화를 만들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한국이 걸어온 길은 태국에도 영감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한국처럼 군부를 통제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생각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학생들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태국도 한국처럼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들의 열정은 저를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통해 군부와 쿠데타의 문제를 알리기 시작했고 대학가에서 자발적으로 토론회를 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한 학생은 캠페인 포스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태국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국처럼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갑시다. 저는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이번 연설은 태국의 민주주의를 논하는 공개 토론회에서 진행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쿠데타와 계엄령이 당연한 현실인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현실을 바꾸어냈습니다. 우리는 왜 할 수 없을까요? 저는 청중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국민이 군부의 억압에 맞섰고 그 과정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 군부를 통제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없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뜨거운 확신이 차올랐습니다. 이 길은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글을 쓰며 한국의 계엄령 사태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한국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나라입니다. 그런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은 저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국민들과 국회가 그 계엄령을 단 6시간 만에 해제했다는 소식은 저와 우리 태국에게 너무나도 강렬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 사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무거운 순간을 극복하며 보여주신 단결력과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은 우리 태국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태국도 한국처럼 군부의 정치 개입을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성공은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 국민들께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의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준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민주주의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태국에서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